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정책학입니다. 정책학 끝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책학 끝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정책 결정 결과와 활용과 정책 변동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요 정책 결과 활용의 의미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정책 변동의 유형이 있습니다. 헉푸드와 그 다음에 피터스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책 변동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분한 것이 바로 정책 혁신이에요. 이런 첫 번째 구분 기준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말이죠. 이런 이노베이션적인 성격보다는 뭡니까 정책을 유지하자 이런 또 기준을 또 제시했습니다. 정책 유지는 말이죠. 메인테넌스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수단도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정책 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책을 승계하자 이런 얘기죠. 승계 개념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승계란 개념이 행정학에서도 중요하고 행정법에서도 중요하고 모든 법학이랄지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승계입니다. 민사법이라든가 친족 상속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 재산을 승계하는 거 이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승계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혁신도 하고 유지도 하고 승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싶으면은 정책을 종결하겠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페터스가 분류한 방법이었다. 정책 변동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있고 말이지 이건 변동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변동이냐? 이것도 변동이라는 것입니다. 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변동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혀 움직이진 않겠죠. 자, 113페이지입니다. 정책 혁신, policy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정책, policy making이라고 그러죠.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혁신을 해야겠죠.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혁신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일종의 합리적인 어떤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정책 혁신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두 번째는 정책을 유지하자. 기존의 정책이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뭡니까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꾸준히 나가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책 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재 정책 목표와 수단 이것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정책 수단이 부분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것은 말이죠. 정책 수단이 말이죠. 수단이 부분적으로는 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포인트가 되겠죠. 부분적으로는 변한다. 즉 말은 정책 유지가 되지만 정책 수단은 조금씩 변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 정책 승계가 있습니다. 정책 승계는 뭐냐면 정책 목표는 그대로 있어요. 거의 변함이 없지만 정책의 어떤 수단이 말이죠. 크게 변한 겁니다. 자, 정책 유지 같은 경우는 정책 수단이 부분적으로 변했죠. 그러나 정책 승계는 말이죠. 정책 수단이 대폭 바뀌었다. 대폭 변하는 것이 바로 정책 승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갔죠. 조선으로 갔을 때 모든 체계가 다 바뀌진 않았죠. 그렇지만은 대폭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정책 승계라 이런 기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 승계됐다. 여러분들 승계되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succeed 이런 말이 있죠. succeed란 말 나오는데 success 해가지고 승계되다. 성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성공했으니까 승계되겠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을 종결한다. 모든 자연물도 그렇지만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정책이 필요 없으면 죽게 돼 있죠. 죽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정책 종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터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가는 곳,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policy termination이라고 그럽니다. 정책은 종결하게 돼 있다. 종결하게 되면 뭡니까? 새로운 또 정책이 나오겠죠. 정책이 결정되는 방법은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또 피드백의 어떤 흐름 속으로 거기다 적용을 하면 바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페이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의미만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변동의 유형이라는 게,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바티오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좀 하나 치시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기본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통합 모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조를 해 주시고, 거기 보면은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석 단위가 나와 있고, 정책 하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요인에 의해서 많이 작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하향식 모형에서 많이 도출됐다. 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개선 조직이라고 하죠. 어떤 라인 조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책이 말이죠.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겠죠. 한 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라인 말고 말이죠. 점중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책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행정화 전체를 포괄했을 때 하향식 모형과 부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도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은 또 학습된다.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학습이론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행정도 문화의 일부다 이렇게 볼 때 이것도 학습과 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정책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말이죠. 완화하는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외부 사건 내지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책 학습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4페이지입니다. 한국의 정책 평가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참조만 해 주세요. 1번 보시면은 정부 업무 평가 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됐다.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그 밑에 로마자 2번 보면은 국가재정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말이죠. 3년 주기로 작성한다. 자, 국가재정법에 의하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년에 한 번씩 말이죠. 재정 사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의미만 파악하면 되겠죠. 기획이론이 나와요. 기획과 정책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책은 기본 방침이라고 그랬죠. 기본 방침이 정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이 기본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반면에 정책과 좀 대립되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기획이라는 게 나와요. 기획은 이와 달리 기본적인 방침이 아니라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실현 방안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면서 여기선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자, 115페이지에 5번 기획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성 원칙이 있다. 기획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짜야겠죠. 플랜과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그 다음에 기획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심플해야 된다. 바로 단순성이 있다. 간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복잡하면 안 되겠죠. 복잡하게 되면은 구체성과 그 다음에 특정성에 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탄력적이어야 됩니다. 기획을 잡았는데 말이죠. 기획을 세웠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적절히 말이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지 기획을 접는다든지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획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기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저번에 얘기했던 SOP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은 말이죠. 특정한 것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교재 114페이지 계획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플래닝입니다. 그래서 말은 거창하죠. 그렇지만 계획을 잡는 것이 바로 기획인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상의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 이것을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래닝 속에는 어떤 실현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법도 모색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래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플랜을 짰는데 말이죠. 기획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을 했는데 장래를 점치지 못했다. 장래를 점치지 못했을 때는 플랜이 될 수가 없죠. 과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과거. 어떤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누적했던 것을 평가받은 것이 바로 역사인데 이 기획이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벌어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기준, 이게 바로 기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되겠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연속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신뢰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랄지 일반 국민이랄지 이 정부 내부, 행정 내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걸 믿고 따라가는 다른 어떤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룹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이 되겠죠. 일반 시민이 되는데 시민이 이걸 믿어야겠죠. 믿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연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한다면 시민이 믿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성 원칙이 있다. 자, 거기다 한번 중요 표시 해주세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단순성, 이거와 개념은 또 다르죠. 포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문제를 푼 과정,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성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바로 정책 이론이었습니다. 정책 이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정책 결정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는가, 이게 또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정책을 실현하는 어떤 과정이 또 중요했고, 인과관계를 또 따지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나서 정책을 또 평가하는 것도 중요했죠. 결국엔 뭡니까? 플랜 투 C로 갔다는 얘기죠. 플랜 투 C죠. 그래서 C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정책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또 뭡니까? 점증적으로 접목을 더 시켜가지고 발전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정책 파트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덧 파트 세 번째로 왔어요. 조직이론인데,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은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공부한 것은 행정학의 일반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행정학의 의미, 즉 행정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조직 이론까지도 그 내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오고 전체적인 내용은 오지 않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접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잘 하려면은 어떤 정책을 잘 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론이 중요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러면 이 정책을 잘 펴려면 그 속에 있는 인원들이 있죠. 구성 요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바로 조직 이론인 것입니다. 조직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조직의 발전 방향을 한번 연구하는 방법 연구를 모색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조직 이론인 것입니다. 자, 파트 3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예요. 자, 118페이지를 보시면은 조직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조직이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죠. 조직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은 말이죠. 그 의미를 잠깐 보세요. 인간의 집합체다. 첫 번째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집합체.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인간의 집합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동의 목표가 있다. 공동의 목표를 그냥 책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달성하려고 그러겠죠. 달성하기 위한 뭡니까? 의식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체제, 즉 의도적으로죠. 의식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의식적 구성이죠. 이러한 사회적 체제를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사회적 체제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뭡니까? 인간의 집합체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는 뭐예요? 자, 우리가 행정의 목표가 가장 큰 행정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뭘까요? 바로 공익이 되겠죠. 공익의 실현이 바로 행정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의식적으로죠. 의식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 이게 바로 조직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11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줄 한번 바꾸세요. 조직의 의미, 인간의 집합체고, 그 다음에 일정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발적으로죠, 의식적으로 모인 집단, 이것이 바로 조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뇌학자들이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뭐 5번 엣지오니의 조직 형태, 복종의 구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츠복의 조직 유형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기준을 지배적 구조 부분, 그 다음에 조정 규제, 상황적 규제 이런 게 있는데,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볼 내용은 바로 7번이에요. 그래서 별표 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5가지 구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 중요 표시를 꼭 해주세요. 첫 번째가 단순 구조가 있어요. 단순 구조. 어디나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어떤 바라보는 기준,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단순 빼고는 나머지 복합적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단순과 좀 비슷한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기계적 관료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관료제의 특징이 뭐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하기 때문에 전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 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회의감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제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에 전문적 관료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파트가 있죠. 일종의 팀제라고 그러죠. 팀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펴게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업부제라는 게 있어요. 사업부제는 뭐냐면 거기다 좀 빨간 거로 줄 한번 그시고 요거는 말이죠. 대기업의 어떤
어떤 이 형식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대기업의 이론을 접목시킨 것인데 대기업의 계열사 체제라고 그러죠. 이것을 사업부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이랄지 뭐 10대 그룹 보면은 계열사가 많지 않습니까? 계열사가 많으면 결국 뭐예요? 집중적으로 계열사마다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다 그러면 전자, 그죠? 이런 식으로 무슨 기계다 그러면 종합기계로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건설이라면 건설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체계적으로 맞는 것을 바로 사업부제라고 그래요. 이 사업부제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할거제 양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부제를 하다 보면은 말이죠. 이 하위 어떤 그룹에서 말이죠. 이 상위 그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고 할거 즉 자기 영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다 이런 의미에서 할거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사업부제 같은 경우 말이죠. 내가 말이죠 이 하위에 있는 그룹이지만 당신보다는 내가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할거주의 즉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조직에서 요구 성과 통과 메커니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랄지 광고회사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에드호크라시라고 나오죠. 에드호크라시는 줄 한번 그으세요. 이것은 에드호크라시는 말이죠. 기존의 관료제에서 탈피해 가지고 말이죠.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드호크라시는 뭐 큰 뭐 이론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관료제가 있어요. 기존의 관료제가 있었는데 기존의 관료제는 외부 인사의 외부 사람들의 의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성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에드호크라시 같은 경우 뭡니까? 에드호크라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에드호크라시는 외부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가령 전문가 집단이랄지, 그죠?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한 것이 바로 에드호크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응성에 상당히 뛰어나겠죠. 그리고 융통성이 있겠죠. 융통성과 그 다음에 적응성 문제가 좋다. 적응성에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다는 것이 바로 에드호크라시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에 비교가 나와 있는데 별표 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가적 관료제, 사업부제, 할거제 형태, 에드호크라시 나와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표를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쓴 것이지 이것이 바로 문제 푸는데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즉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문제를 실전 문제를 풀므로써 저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우린 결국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에드호크라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고 이것을 기본 문제에 적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핵심 부분 나와 있는데 소규모 생산 조직이다. 단순 구조는 그렇다는 거죠. 기계적 관료제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하니까 대규모 생산에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제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종합병원 같이 전문성을 가지는 그러한 큰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적 관료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업부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기업의 계열사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드호크라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연구소랄지 그 다음에 참모 스태프라고 그러죠. 스태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드호크라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 부분 좀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조직이론의 유형인데 발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별표 한 5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발도는요 고전적 이론을 뭡니까 분류했던 고전적 이론의
창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직 이론을 최초로 분리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고전적 의미에서 조직이 어떤 것인가를 개별적으로 구별했던 사람이 바로 발도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말이죠. 고전적 이론이 1930년대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는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960년대 넘으면서 자,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의 어떤 기계적인 것보다는 조직 속에 있는 사람 자체도, 구성원 자체도 자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동안 조직이 외부에 대한 어떤 효과만 바라봤었는데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말이죠. 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도 말이죠. 이 사람의 자아 실현도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바깥에 외부에 있는 사람,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어떤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의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왈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고전적에서는요 합리적 인간을 합리적이다. 즉 애담 스미스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인간이 기준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신고전적 인간에서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측면을 또 받아들입니다.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요.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에서는 다원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접근하죠. 다원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은 개인적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개인적이라는 뜻도 있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적 이론에서는 사회적 인간을 강조했지만 현대적 인간에서는 뭡니까? 이론에서는 자아 실현과 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도 중요하다. 즉 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 아니겠어요? 개인이 계속 모이게 되면 이게 바로 이게 사회가 되니까 사회도 중요하다. 즉 개인적 측면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 바로 현대적 조직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왈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콧도 마찬가지죠. 조직 이론을 또 분류했는데 실질적으로 왈도의 이론보다 스콧의 이론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 표시를 별표 한 5개 치세요. 중요하니까요. 지금 저기 조직 이론에서 제일 먼저 지금 별표가 5개가 올라갔죠. 그만큼 스콧의 이론은 행정학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스콧의 조직 이론입니다. 거기 보면 폐쇄적 합리 모형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폐쇄적 자연 모형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개방 합리 모형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개방 자연 모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답은 말이죠. D번이 되겠어요. 개방 자연 모형인데 조직의 존속이나 비합리적 동기적 측면. 저 고전적인 어떤 조직 형태에서는 말이죠. 합리적인 걸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바라보는 어떤 목표에 반드시 부합하게 행동해야만이 조직이 유지된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말이죠. 점점 발전하면서 비합리적인 것도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드시 합리적. 즉 A 플러스 B가 말이죠. AB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없어져서 C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방적 자연 모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부터입니다. 1970년대부터는 왜 이런 게 자꾸 나왔냐면 1950년대 지나가니까 뭡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말이죠. 각국에서는 전쟁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죠. 잊어버렸죠. 전쟁을 벗어나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복지국가만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 비합리적인 부분, 일종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개념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도. 그래서 비합리적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준이 혼동이 오겠죠. 그래서 혼돈 이론까지도 플러스되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D번 꼭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상황 이론과 상황 적용 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 적합한, 즉, 보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론은 없다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자, 어떤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겠죠. 거기에 완벽하게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론과 비슷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이론은 없다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이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황 적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상황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론이 바로 상황 적용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푼 겁니다. 그 다음에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케이아스라고 하는데, 카오스 이론이 있는데, 이 다원화된 국가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행정을 펴자면은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오스 이론인데, 카오스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규칙적인 형태다.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플랜에 기대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불규칙적인 형태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혼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카오스, 케이아스 시어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오스의 원인이 있는데 줄 한번 보세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뭡냐, 초기치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버터플라이라고 그러죠.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그러는데, 가령 남아존의 나비가 말이죠. 여러분들 그 버터플라이 에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마존이 이렇게 있는데 남아메리카입니다. 아마존 강이 흘러가죠. 이제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로리다 반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마존에 말이죠. 나비가 펄럭입니다. 아마존의 나비는 한두 마리가 아니죠. 몇 수십억 마리가 펄럭이죠. 그러면 돌풍이 인다는 겁니다. 돌풍이 일어가지고, 플로리다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태풍으로 뭡니까? 아주 이 토네이도로 온다는 것이죠.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이 플로리다 반도를 뭡니까? 상당히 타격을 준다. 이런 효과가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요.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도 나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대공황이 오게 된 동기는 말이죠. 텍사스에 있는 아주 조그만 은행, 시중은행, 아주 조그만 마을은행이 말이죠. 이게 도산하면서 이 은행이 도산했고 이 은행에 보증을 섰던 또 은행이 또 큰 은행이 또 도산했죠. 그래서 이 도산한 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대형 은행까지 쓰러지게 만든 그런 효과다. 나비 효과 차이점이 없겠죠. 예,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오스의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카오스 이론은 비선형적이다. 그러니까 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특징도 있어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거시 조직 이론이 있는데 참조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환경 결정론과 환경 임의론이에요. 환경 결정론은 환경이 말이죠. 조직에 영향을, 일방적으로 끼치는 것을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러고, 임의론은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말이죠. 오히려 이것을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임의론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조직군 나누는 게 있죠. 개별 조직군, 조직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참조만 해주시고 체제 구조 뭐 이런 게 있죠.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가 있죠. 상황 적응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조직군 생태학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생물이 있다면 이 생물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뭡니까? 다리 같은 게 없어지고 꼬리와 지느러미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조직군 생태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용 가지고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 적응 이론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만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뭡니까?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나와 있는데 122페이지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23페이지 조직의 목표와 효과성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은 말이죠. 뭐냐면, 한번 리딩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교환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이익이 있고, 조직의 목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말이죠. X형 인간이 있고, X형 인간이죠. 그 다음에 Y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X형 인간은 뭐냐면, 조직의 종속적이고 말이죠. 피동적이다.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인간을 X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Y형 인간은 뭐냐? 그렇지 않고 적극적 인간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와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가는가, 수동적으로 나가는가 이런 의미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조직의 목표와 효과성 연구입니다. 자, 거기 뭐 똑같은 게 있는데 조직 목표의 변동, 조직 목표는 변동되겠죠. 그래서 목표의 승계, 그 다음에 목표의 전환, 목표의 추가가 있다. 어떤 목표를 잡았을 때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의 효과성 측정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 목표 모형, 뭐 체제 모형이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고,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 브라우라고 있죠. 이런 사람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지 이론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경합 가치의 모형이라고 있는데 1, 2, 3, 4, 5, 6, 7번, 8번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서 5번부터 8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은 인과관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모형은요. 공식화 단계, 공식화 직전 단계입니다. 거기 별표를 한 3개만 치세요. 공식화 직전 단계에 적용한다. 우리가 이 부분은 말이죠.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좀 뭐랄까요? 좀 단순하게 공부를 해서 점수를 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체제 모형이 있는데, 자, 줄보세요. 조직 창업 단계다. 그 별표 한 5개 지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개방체제 모형입니다. 빨간 거로 줄 한번 그시고. 그 다음에 내부 과정 모형인데 조직 공식화 단계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리 목표 모형은 뭐냐면, 조직 공식화 단계죠. 이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개방체제 모형과 그 다음에 합리 목표 모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으로 12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조직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는 중요 표시를 별표를 5개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출제되니까요. 자, 여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행정학 공부하는데 웬 이론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시험에 나올 것이냐? 의문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 속담에 의심은 마음의 감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3C 중에 하나가 confidence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학의 문제 흐름은 간단합니다. 기본 내용에다가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모의고사 많이 푸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모의고사가 시험과 직결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학은 그렇습니다. 분야가 너무 복잡하고 말이죠. 광대하기 때문에 정말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학문이 행정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문제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4페이지 조직의 결정 요인이 있는데 기본 변수와 상황 변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 구조가 뭐냐? 1번 줄구세요. 조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확립된 체계를 말한다. 즉 조직 구조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걸 체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체계가 바로 조직 구조다. 어떤 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조직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적 구조가 있고 유기적 구조가 있다. 기계적 구조는 자기의 맡은 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유기적 구조는 그게 아니죠. 다른 분야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변수가 있는데 말이죠. 조직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복잡성, 그 다음에 공식성, 집권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직 구조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복잡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되는 것이. 그래서 기계적 구조에서는요 복잡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이 커요. 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집권성인데 하나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집권성이 큽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기적 구조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가장 낮습니다. 줄 한번 쫙 끄시고 그 다음에 구조 형성의 기초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간 거로 줄구세요. 역할, 그 다음에 지위, 권력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뭐 암기해도 되겠죠. 역지권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본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상황 변수가 있어요. 자, 변수도 조직 구조를 바꾸는 변수가 본변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본변수를 또 바꾸게 하는 상황 변수가 또 있다는 겁니다. 상황 변수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규모라는 게 있죠. 스케일이 있습니다. 규모. 그죠? 규모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술, 테크닉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역시 environment,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말이죠. 본변수를 또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본변수를 바꾸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상황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맥락적 상황변수라고 합니다. 자, 참조를 해 주시고 이게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로마자 2번부터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성, complexity라고 그러죠. 조직 내에 존재하는 분화의 정도다. 분화가 많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복잡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식화라고 있어요. formalization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공식화됐다는 것은 뭡니까? 외부 사양에 알렸다. 외부에다가 알렸다는 뜻이 공식화가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SOP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집권화가 있어요. 집권화는 분권화에 대한 반대말이다. 그래서 얼마나 분권화되어 있는가, 민주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집권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입니다. 조직 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라고 했죠. 상황 변수는 이런 변수, 본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맥락적 상황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상황 변수가 뭐냐 줄 한번 보시고 조직상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변수 즉 복잡성이랄까 그 다음에 공식성이랄까 집권성에 영향 미치는 자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 이것을 상황적 변수 또는 상황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상황 요인 독립 변수가 있고 구조적 특성이 있고 여기에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황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행정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 정책에 가장 맞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상황 이론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상황 이론인 것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페로의 기술 유형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별표 한 5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 출제 되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 역시 기출 문제라든가 제가 또 만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합격을 좀 일궈내야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9번 기회적 장인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예품 생산이랄지 그다음에 예술 연주 이런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비일상적인 기술이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원자력 추진 장치 같은 게 있죠.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원자 회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적 기술은 뭐냐면 표준화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성화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공학적 기술이 있죠. 이것은 특정 주문을 받고 하는 그런 기술 또는 회계라든가 이런 업무 있죠. 특정하죠. 아무나 회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죠.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거 이것을 회로의 기술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의 기술 유형론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조직을 이 조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조직 변수를 본 변수를 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시했던 조직 구조의 결정 요인 중에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봤죠. 가령 복잡성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공식화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집권성이 무엇인가 이런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건투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